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요. 연휴가 계속 이어졌는데, 일단 요새 날 일교차가 좀 심하죠. 건강 잘 챙기시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라는 무장단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하고, 말이 무장단체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군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중동전쟁이 나는지 좀 짚어보고, 세계 경제 흔들리라고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흔들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이게 잘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시장 대처해야겠죠. 자, 그러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오일 쇼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일 쇼크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2030, 40은 잘 모르시지만 그 5060, 50도 잘 모르시고 6070은 뭐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어마어마하죠. 인플레이션이 대한민국 자체에서 뭐 20%, 25%였으니까.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신호들이 좀 안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 드리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금리가 지금 막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돈이 다 빚으로 대출로 서로서로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국채도 16년 만에 최고인데요. 이 지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상태에서 이 유동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그래서 최소 6% 7% 돼야 그나마 이제 예전에 폴 보커 시대 때 그 인플레이션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금리 인하다 이렇게 떠들었었잖아요. 일부 저 부동산 친화론자들이. 그거는 뭐 지금은 택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그나마 지금 영끌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좀 자산 관리 조금 더 좀 참고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심리 수급 지수가 다 꺾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포션이 통화정책 보고서가 9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이제 쉬는 날 좀 다 봤더니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었고 거기에 뭐 MMP, MP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금리를 올려줘야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 다른 소리 뭐 쭉 써놨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변명만 써놨어요. 무슨 변명이냐? 뭐 국가 경제를 따지는 게 아니죠. 한국은행은 금리만 잡으면 자동으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6대 광역시가 거래 정체가 도입된다는 게 좀 약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게 줄고 있으니까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분명히.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볼 때. 자, 이런 내용들도 볼게요. 하나씩. 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가 중동전쟁 말만 들었지 이렇게 제대로 막 로켓 7,000발 쏘고 이런 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왜 가자 지구를 한 3일 동안 막 공습을 했잖아요. 무차별하게.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그 이쪽 팔레스타인 그 독립 그 무장단체들의 그 지도자들이 또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간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3일 동안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거의 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엔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그만해라. 근데 그때 이제 화가 많이 났었겠죠.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분들이 드디어 이제 보복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 전쟁의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테러나 이런 식으로 뭐 게릴라 전술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뭐 전쟁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5차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오일 쇼크 오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 경제랑 이어지니까 잘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을 자꾸 많이 데려가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슬람 그 무장단체 단점은 그거죠. 이렇게 여자들을 갖다 납치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서 예고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을 고르셔가지고 요즘 정보가 많은데 오늘 제가 조금 정리해 볼게요. 뭐 아는 데까지.
자, 그럼 이런 전쟁들이 왜 이렇게 났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인가요? 여기 3일 동안 공습을 퍼붓었어요.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난민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거 민간인 학살이라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했고,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이 제재하면서 멈췄는데, 그럼 요 빈 땅들이 다 이스라엘 땅이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서안지구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데요. 있는 데인데, 웨스트뱅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은 이제 하마스의 어떤 근거지라고 볼 수 있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보인 대로 이렇게. 가자지구가 아까 말한 요거고, 서안지가 이렇게 있어요. 또 뭐 시리아, 요르단, 뭐 이라크, 사우디, 이집트 다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키프로스 공화국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입지적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 5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 2035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 뭐 보시면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흩어져 살다가 그 전에 역사 또 아시잖아요.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56년에 이집트의 나세르란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하면서 이슬람 아랍권과 좀 이렇게 좀 동조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이쪽에서 이제 식민지 생활할 때 가지고 있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점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니까 이걸 이제 못하게 하다가 이제 분쟁이 나서 싸움을 하게 돼요. 전쟁이 났는데, 이미 이때 소련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뭐 기정사 냉전 시대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처음에는 이집트가 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잘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집니다. 뭐 졌고 3차를 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대공습을 펼쳐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웨스트뱅크 아까 서안지구하고 예루살렘 구시가지 모두 함락을 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이게 다시 뒤에서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를 두면서 나머지 땅은 자기들 이때 이제 땅을 많이 갖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1973년 오일 쇼크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일 쇼크가 났거든요. 이때는 이제 여기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이 세 번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끝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차 전쟁 때 이때 아랍 국가 전체와 이스라엘이 붙는 양상이었어요. 이때도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개입을 하면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도 거의 뭐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로 좀 끝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때 초반전에는 아랍 국가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밀어붙이다가 저항을 갖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했죠.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좀 판도가 좀 바뀌고 그랬어요. 4차 여기까지 끝났고 중간에 뭐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해서 중동 전쟁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중동 전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짜잘한 거 말고 가자 공습축 이런 거 말고 터졌는데 그럼 그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이 토지의 상태를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독립하고 나서예요. 이렇게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하얀 겁니다. 하얀 건데 이집트랑 전쟁하면 붙고 나서 이만큼 차지합니다. 그리고 3차 때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차지하고 4차 때 또 결국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권 입장에서는 이슬람 입장에서는 괜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졌잖아요. 화가 났겠죠. 요번엔 좀 그냥 모양이 지금 느낌이 제가 안 좋습니다. 왜? 4번을 져다 보니까 이게 아랍 이슬람권들이 뭉치는 경향이 있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새 미국하고 좀 안 좋잖아요. 사우디가 아까 보시면 요 밑에 땅이었잖아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진짜 3차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게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 서안지구 그 꼬다리에 붙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 뭐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 두 개의 민족, 세 개의 성전. 엄밀히 말하면 세 개의 어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다 하느님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기원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동예루살렘, 이게 동예루살렘인데요. 성전을 건립해요. 템플러 마운트라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가 이때 태어났고 기원후에 6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러나서 이슬람교를 성지화하고서 이때 이제 무함마드라는 양반이 유대교를 되게 이 경전을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온 내용이 그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뭐 모세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줄기는 같아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잡해가지고 서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여기가 이제 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동안 어느 역사 때는 누가 성지를 썼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이때 또 이슬람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유대교 경전인 모세 오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슬람의 경전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에 다 아브라함, 노아, 예수 다 나옵니다. 예언자로 존중을 하고 같은 식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면서 유대교의 성지 이때 무함마드하고 유대교하고 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좀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촉발돼 가지고 이어진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 마주 앉으면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역사 속에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오일 쇼크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일 쇼크에서 중동 전쟁 오일 쇼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유 파동.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4차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승률이 그 다음에 25%까지 오릅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쇼크를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유 도입 가격이 3배가 급등을 하고요. 무역 적자에 폭등하고. 이때 택시 산불제가 도입됩니다. 이번에 원유 정장이 되면서 작년인가 올해 해제했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원유가 필요한데 우린 미국하고 동맹이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되잖아요. 이때 미국이 김대중 납치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박정희 정권을 좀 탓을 해요. 이때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 이때 여기 오타 나왔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냥 아랍으로 선회합니다. 지금 뭐 오일 쇼크도 일어났고 기름을 좀 들여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랍하고 우리가 수교를 많이 맺고 이때 아시겠지만 이제 중동으로 우리가 막 중동 많이 나갔죠. 건설도 하러 가고 이때 사이가 좋아지면서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란 혁명하고 이란 이라크 발발되거든요. 이때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경제상을 알 수가 있어요. 한동안 사라졌던 물레방아가 다시 등장하고 어선은 경비를 줄이려고 돛을 달고 출항. 진짜 얼마나 비쌌으면 됐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오일 쇼크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타격이 크겠구나라는 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측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를, 원래 어제 동영상 올리려다 요 자료 찾느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정신 차리를 보시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좀 정신을 집중하시고, 죄송합니다. 중동전쟁, 오일쇼크, 석유 파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당시에 기록이 있잖아요. 73년도, 79년도도 약간 좀 이땐 버텼어요. 우리가 이제 막 발전할 때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꺼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볼 건 부동산 가격입니다.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 및 실질 지가 변동률 보십시오. 완전히 꺾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죠, 여러분. 이 73년도 터지자마자 경제가 거의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없어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기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것까지 터지면 정말 예상치 못한 저도 우려할 수준의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편에 좀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무리하게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리스크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파도가 치는데 굳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왜 대출을 풀어가지고 영끌들한테 주택 가격을 갖다 이 비싼 집값을 떠넘기는지 그리고 일부의 갭투기꾼들이 더 활성화되게 만드는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국가 경제에 너무 도움이 안 돼요. 후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유동성 관리 자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호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도 났고, 미 국채 금리가 최고 4.8%, 국내 대출 금리가 또 상승했어요. 주택담보는 7% 넘었고요. 8%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그죠,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제 사중고입니다. 가계대출, 기업대출은 연체율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 소득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정말 거품 그 자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소비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쓰는 게 적어지니까 내수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이익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 증가하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막 오르는데 그 임금은 안 오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안 가도록 이제 정부가 잘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대출 금리가 폭등하고 있죠. 하루 만에 폭등하는 환율 문제도 다뤄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자잘한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봄에 영국 총리가 뭐 사퇴를 하고 중국이 버블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이게 과연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시장에서 꼭 잘 챙겨서 보셔야 되고, 영끌에서 처음 집 샀는데 돌아온 영끌 쪽 금리 이래서 지금 7%의 한숨만 풀풀. 이거 정말 타격 큽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주택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당연히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높은 주택 가격이 버티기 힘들다는 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10월 4일부로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4.21, 최하가 4.2예요. 최하가. 3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7, 4.17에서 7. 그러면 이제 변동형은 벌써 7% 넘어갔으면 고정이 4에서 6.4니까 이제 시장 금리 압박으로 부동산 조정기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른 요인들도 연체에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리볼빙이라는 게 이자가 18%입니다, 이거. 15에서 18% 최하, 제가 알기로. 리볼빙 이거 아시죠? 지금 갚아야 될 걸 뒤로 밀어놔요. 이자를 더 주면서. 이거 고리 사채업자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카드사들이 또 상태가 안 좋아요. 왜?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국내 자영업자 연체액 주의 급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하고 R&D 과학기술 예산 없애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연체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도리어 잘못하고 있다는 게 뭐 증명되는 거죠. 최근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리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나 숨고르기 들어간 지가 이렇게 돼 있죠. 9월 넷째 주 이렇게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주 연속하러 강남 마영선 꺾였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안 나왔어요. 또 신기한 것도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자분들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거 많이 실어줘야죠. 시장에 지금 버블이 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비즈워치라고 좀 기사를 되게 잘 쓰는 언론사로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주택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그림이 꺾였죠. 이렇게. 10월 2일입니다. 이제 전쟁 났으니까 더 꺾일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매물 넘친다 그랬죠? 시장 어떻게 될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도 또 맞겠다고 정보가 하면 이건 정말 정신 못 차린 정보입니다. 주요 자치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자,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많이 둔화됐죠. 이게 꺾일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지나면. 그림이 힘을 쓰다가 이제 가라앉는 성동, 강동입니다. 이제 많이 회복됐잖아요. 너무 많이 회복됐죠. 제가 볼 때. 오버슈팅입니다. 매매가 변동률도 역시 보시면 힘이 약해졌죠.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가다가 조금 반짝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모르죠. 근데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뒤로 50년 만기 뒤로 살살 안 한다고 하고서 40년 이런 거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대출을 갖다가 긴축을 들어가면
주택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이제 좀 9월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걸 던졌습니다. 이 한은 총재의 입장을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요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MPP에서 거시 경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매크로 프루덴셜 펄러시라고 하는데, MP는 이제 우리가 쓰는 통화 정책이죠. 하는 이채용 총재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한 지붕 세 가지가 아니라 한 입에 세 가지만, 뭐 이래는 이랬다, 구조개혁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총재께서. 자, MP를 긴축하면,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정책하고, 말은 거시건전성 정책인데, 재정정책이죠.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협조를 할 때, 방향이 같을 때, 틀릴 때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38개국 대상으로 다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해. MP만 긴축. 금리가 조금 오르면 주택가격이 녹색 있잖아요. 조정됩니다. 조정돼도 상승이에요. 상승 4%.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다 대고 이거 써놓고 왜 안 해요? 하면 되지. 주택가격 하향화 연착륙 확인됐는데, 말은 그거죠. 지금 부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면은 터진다. 터져서 건설사가 위험하면 금융사가 터진다. 대한민국 IMF도 껐떡없이 버티는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한국 미래를 일본처럼 망가지게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런 거에 이제 요약 및 시사점 좀 읽어볼까요? 이 통화정책 보고서가 이제 꽤 양이 되는데, 그거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자, 지난해 완화되기 시작한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중될 조짐이 있다. 위험한 조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장기 안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 불균형, 부채 과다 이거예요.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지금 100 넘었잖아요. 그게 80%라는 얘기예요. 20%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채가 20% 줄면 부동산 가격이 또 20%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측하면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거품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은 연속적으로, 이게 뭐예요? 부채 축소죠. 결론은, 그죠?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니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부동산 PF 건설사 도와주는 거 이것저것 퍼주지 마라. 국민세금. 이 얘기입니다. 앞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금융 불균형 누중에는 잠시만요. 자, 누중에는 부동산 부분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호흡을 갖고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처럼 대출 펌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답 던져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약 및 시사점으로 맨 나중에 결말에 써놓은 겁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써놓고도 본인들이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MP 정책에서 금리를 조금 올려주면, 긴축하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 되잖아요. 부채가 줄고. 그럼 자기들이 하면 되죠. 이창용 총재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뻘짓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제발 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조금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터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었었는데요. 좀 이제 적어볼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 볼게요. 자, 여기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번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도 여러분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힘 마지막 쓰고, 힘 이때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장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볼까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결국 힘 못 쓰고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해서 고점도 낮잖아요. 낮은데다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좀 약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50년 만기 대출 퍼버, 특례 보금자리 퍼버 다 뭐 규제 하나 다 풀어. 자,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라는 얘기는 이미 주택가격은 펌핑될 대로 펌핑된 건 수준이다. 더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기울기가 더 길어요. 조금 삐뚤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올라갈로 애를 쓴데 일단 꺾였어요. 아마 요번 달에는 전국적으로 50년 주담대 대출이요. 8월,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심사 기간이 한 달, 3주에서 한 달 걸려요. 그러면 8월에 신청한 분들은 8월 말에 들어오잖아요, 돈이. 8월 말 거래량은 9월 달에 나타나잖아요. 9월 달 거래량은 아마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대출 액수가 꽤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농협분이 한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갈아타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어요. 다 지금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때 주택가격이 좀 펌핑 많이 됐죠. 덕분에. 7, 8월에. 근데 이제 9월에 이제 마감될 거고 9월 거래량이 좀 올라갈 겁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 9월에 변곡점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변곡점의 신호들은 왔죠. 수급지수나 심리지수들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정체에 머물렀고 이렇게 펌핑했는데 아마 9월달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나서 뭐 4천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풀이니까. 그 다음부터 정부도 지금 아까 통화정책 신용보고서처럼 어때요? 더 이상 대출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욕먹거든요. 국민을, 나라를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추세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다주택자분들은 진짜 빨리 지금 자산관리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싸게 팔아서 빨리 파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아파트 거래량 추입니다. 부산 아파트도 힘을 못 쓰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또 이어서 이제 경매물건 볼 텐데요. 부산은 경매물건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양시도 그동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구는 그나마 선전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 그죠? 이것도 한 칸, 두 칸, 여기 2006년께 없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아까 봤던 그림들 중에 패턴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도 많고요. 자, 광주시입니다. 광주 광양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광주광양시도 이렇게 보면 평균선은 밑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서초구 아파트 사례를 좀 보는데 서초구가 지금 일단 9월 달에 거래량이 추측입니다. 추측. 지금 9월 달 거래량이 10월 달 거래까지 다 합쳐 나와야 되는데 10월 말이 돼야 9월 달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서초구 거래량 이걸 쭉 뽑아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140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74건이에요, 현재. 근데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20일을 제가 추산한 겁니다. 잘하면 160건 정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가 꺾이는 거죠. 꺾여서 이게 더 올라갈 힘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힘이 다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려오기 시작하면 서초구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같이 꺾입니다, 여러분. 자, 서초구 잠원동에 여러분 아시죠? 원베일리 입주한다 그랬고 조금 있으면 DH파크 강남구 개포에 6,700세대 터집니다. 지금 이게 이제 원베일리 위치예요. 한강 보이고 좋죠, 아파트. 좋은데 여기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건이 넘쳐나는데 고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뭐 만약 이 강남에 입성하시려고 신혼생활 준비하셨다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한 두세 달 뒤에 DH파크 나올 때 그때 찾으시면 많이 싸질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빠른 건 아니까 계약이 입주는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사하려면 2, 3개월 필요하니까 6월부터 계약이 시작되게 되는데 6월 달부터 지금 10월 9일까지 그 계약된 겁니다. 전체 2,990세대에서 계약된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어때요? 다 보면 10월 9일까지 잠시만요. 10월 9일까지 전월세 거래 현황을 제가 집계를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전세는 99건, 월세는 84건 합해서 총 183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서 매물이 현재점에서 매물이 어떻냐면 전세가 1169개고 월세가 700개입니다. 단기는 3개. 그래서 현재 매물이 1894개예요. 전월세가. 그럼 이게 빠졌잖아요.
합하면 2087건 중에 4개월간에 계약된 게 183건이에요. 그리고 아직 1890개가 남았습니다. 이게 과연 입주하기 시작한 지 9월이 됐으니까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900개 전월세 물건들이 2000개 가까운 물건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전세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텐데, 전세가 만약 이 가격에 지금 거래가 많이 끊긴다 그러면 연체 이자율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버텨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DH파크 나오기 시작하는 물건 11월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장 제가 볼 땐 제가 드렸던 역전세난의 포스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인 예측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역전세난으로 나라가 흔들릴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던 기자분들은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 계속 전세 상승 기사를 쓰는데 이젠 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혹시 기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면 매물 대비 이 기사만 하나 써줘도 시장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팩트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건을 내놓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리다가 연체이자가 계속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점을 갖춰야죠. 정확하게. 이런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실만을 보도할 걸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 경매 건수가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최대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신호죠. 2개월 연속 경매 3대 지표 하락시를 쭉 올랐다가 정부 대책으로 쭉 여기서 치고 올라가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데 전장까지 터졌어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심리 안 좋아져요. 이게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거기다 경매 물건은 216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만에 최대 건수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자, 경매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꺾인다? 여러분도 같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정보 광장인데요. 보시면 저번 한 2, 3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늘어나다 전세 반환 보증 대출로 조금 줄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거 다 경매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서울 할 거 없이, 이게 부산이고 노란 게가 이게 경기도입니다.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3, 4개월 뒤에 경매 들어가거든요. 역으로 하면 7월 달에 한 건 이제 이번 달에 하는데 다음 달부터 경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산 6대 광역시 이제 해놨어요. 6대 광역시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많은데 여기 노란 게 좀 급증하게 보이죠? 노란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지금 가격 버티고 있는데 전셋돈도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 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은, 특히 무주택자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기다리시면 가격 조정할 때 시장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부산도 예전에 비하면 다 4, 5배 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로 일시로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줄은 양이 역대 3위입니다. 3위.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지겠죠, 여러분. 이 물량들은 경매로 나올 거고 시장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경매 아까 지표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경매 지표가 지금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가 그러면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시지만 2009년도에도 데자뷰였잖아요. 한 10개월 가다가 꺾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가을 이후에 시장 보고 하시라는데 이제 좀 어떤 바람이 좀 불 겁니다. 이거 보시고 시장에 편안하기보단 긴 호흡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오늘 조금 내용이 있었는데요.
좀 길었는데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너무 많죠, 여러분. 많고 그동안 뭐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 주택 가격이 현재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국민이 접하기에는 거품이 너무 꺼 있는 가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사실 투자하신 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어떤 관리가 뭐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고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절대 그 투자 클럽 뭐 이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오해하지 않으실 것 같라고 말씀드릴 게 그 부동산 이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적정한 가격에 사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투자예요.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분은 돈이 필요해서 이득을 받고 팔아서 그리고 저는 사가지고 그걸 집을 지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에 알맞게 지어서 팔면 그분도 사기 좋은 가격이니까 사서 도움이 되고 저도 팔아서 남고 이러면 모두가 윈윈이죠. 그 얘기 뭐냐면 경제 성장의 속도와 소득 증가 속도에 알맞는 정상적인 투자 범주 안에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올바른 투자입니다. 모든 자산 가치는 화폐 제도가 금태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태환 제도고 세계 정부가 자본주의를 시작하니까 명목 가격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명목 가격 대비 실질 가격, 뭐 내재 가치를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투자는 올바른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로 담고 싶어가지고 어디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 내용이 그걸 좀 잘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만약에 투자해서 좀 자산이 관리가 돼서 증식이 되시면 또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뭐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직 뭐 100% 론칭한 건 아닌데요. 그거 외에는 제가 투자 클럽 운영하지 않습니다. 강의 외에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칭하는 게 요즘 많은데 조심하시고요. 자, 끝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체크하시면서 현금 잘 비중 늘려가시면서 좀 파도가 가라앉을 때 그때 가시고 또 공공분양 요새 나오는데 좀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한테 서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